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강좌 선비가 되는 공부 학교 모범을 중심으로 2강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들어가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학교 모범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비가 되는 공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강 들어가는 말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뜻을 세워라 시간이 되겠습니다. 율곡이 가장 중요시했던 공부론 중에 내용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 입지, 뜻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거의 학계에서 정평이 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율곡의 성리론과 어떤 경학론, 경세론을 두 축을 율곡 학설, 율곡 사상의 중심으로 꼽는데, 그 성리론에서도 역시 입지를 공부에 중요한 것으로서 입지, 그 다음에 경세론에 있어서도 역시 입지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입지가 율곡 사상에서 갖는 중요한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강 뜻을 세워라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입지이니,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거는 이제 16개 조목의 첫 번째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입지이니, 배우는 사람은 먼저 뜻을 세워가지고 도로서 자신의 임무를 삼아야 한다. 도는 고온한 것이 아닌데 사람이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만 가지 선이 모두 자기에게 갖추어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망설이거나 기다릴 것도 없으며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릴 필요도 없이 곧 천지를 위해서 마음을 세우고 민생을 위해서 표준을 세우고 옛 성인을 표준 삼아 끊어진 학문을 계승하고 만세토록 태평을 열어주기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물러서서 스스로 앞길에 한계선을 긋는 생각이나 우선 편안한 것을 바라서 스스로 용서하는 버릇은 털끝만큼이라도 가슴속에 생겨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훼손과 명예, 영화됨과 욕됨, 이해와 화복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하며 분발하고 힘써서 꼭 성인이 되어야 한다.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은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공부론과 관련된 큰 이야기들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입지이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지라는 게 뭐죠? 배우는 사람 먼저 뜻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뜻을 세우라는 거죠. 뜻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공부의 목적을 정하고 왜 공부를 하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지를 정해라 라는 그런 요청과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부산에 서울까지 자전거 여행을 이제 떠났어요. 근데 대전쯤 왔을 때 경사진 곳에서 이제 페달이 헛돌면서 넘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사고였겠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이제 않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고 이제 비까지 내리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자, 이쯤 되었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내가 여정을 계속할지 또는 이제 그만둘지 이런 거죠. 비록 서울은 아니지만 새벽부터 달려와가지고 대전까지 잘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자신의 충분히 했다라는 걸 대견스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만두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처난 곳을 싸맨 후에 다시 여정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입니다. 출발할 때 반드시 서울까지 가겠다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목적의식은 이처럼 강력한 동기부여를 이제 합니다. 많이들 알고 있으면서 사실은 많이들 놓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심리학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요. 물론 뭐 철학을 심리학으로서 모든 걸 환원시킨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우리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통찰과 예지들을 심리학이라고 하는 소위 경험각을 통해서 반복되고 검증 가능한 것으로, 그걸 통해서 뭐냐면 반복되고 검증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뭐죠? 다시 한번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예지가 어떤 그 깨달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 원리로서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예지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심리학적인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목적의식과 관련해서 이제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교의 윤리교육과 교수이기도 하고 청소년 연구소 센터장인 윌리엄 데이먼이라는 사람이 교수가 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한 책이 이게 2012년도에 번역돼 나온 책입니다. 이제 윌리엄 데이먼은 사실 뭐 그렇게 전공자 아닌 사람들은 참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그 분야에서는 상당한 대가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 중에 몰입을 심리학적 주제로 환기시킨 뭐죠?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든지 또 하버드 대학의 다중지능 했던 하워드 가드너 같은 인물들과 같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 여러 연구를 하다가 결국 말년에 가장 자신이 중요한 연구 주제가 뭐냐면 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부분 중에 특히 이 목적의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 분야에서 공부한 진정한 목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걸 제가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목적의식이야말로 청소년 발달에서 근본적 영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연구 결과에 토대한 어떤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목적의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적은 자신에게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선 세상을 위해 중대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일반화된 의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또 좀 빠르신 분들은 얼른 캐치를 했겠지만 지금 방금 뜻을 세우라에 사실은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왜 제가 이런 것들 사실 높이 치냐면 이 뜻을 세우라 지금 이 율곡 선생이 했던 거는요. 이게 옛날 버전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 버전의 표현이 오늘날에는 이게 모든 사람이 이 지금 윌리엄 데이먼이 쓴 이런 일반화된 소설로서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이 율곡 선생이 했던 이러한 것들이 이 윌리엄 데이먼이 했던 어떤 목적의식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그 규정과 굉장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재발견의 여지들을 주는 게 이제 제가 할 또 역할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하워드 가든의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율곡 이야기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율곡이 뭐라고 그랬죠? 도를 자신의 임무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뭐였어? 도로서 자신의 임무를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임무라는 말이 뭐예요? 지상의 명령이고 사명이다.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도를 배우고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 도가 바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고 보면 공자가 뭐라고 그랬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이 도라고 하는 그 삶의 생사와 맞바꿀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어떤 궁극적인 지상의 목표를 상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그러면 도가 뭐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는 뭐다? 고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원한 것을 여긴다든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여기서 결국에 실천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죠. 도가 뭐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고원하다. 도 뭐 이런 건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너무 고원한 거 아니야? 고원하다는 멀고 높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도라고 하게 되면 도덕경 일자에서 뭐라고 했죠?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물론 이런 면에서 본다면 도를 쉽게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또 하나의 예증일 수도 있고요. 또 공자가 또 천도에 대해서는 삼갔다. 역시 이 도라고 하는 게 쉽게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도라고 하는 것이 규정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 도가 어떤 우리의 삶과 멀거나 어떤 그런 거다 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 길이거든요. 길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죠. 왜냐면 하늘의 길, 자연의 길, 천도. 그다음 사람의 길, 인도. 이렇게. 그래서 천도와 인도를 두 개 나눌 수 있고요. 천도는 인도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사유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중용일장에서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다. 이럴 때 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이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게 인도잖아요. 그러면 그 인도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하늘이 명한 것, 그 천명이잖아요. 그 천명이 뭐예요? 천도를 갖다가 명한 거니까 결국 천도와 인도라고 할 때 천도가 인도의 어떤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천도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괜히 좀 그럼 천도가 뭐냐?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천도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역이라든지 중용이 이때 많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천도의 도리는 뭐냐면 만물을 낳고 기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낳고 또 낳는다는 바로 생생, 이게 바로 천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늘처럼 만물을 낳을 수는 없지만 그 만물을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그 생명이 잘 자라도록 보살피는 거, 이게 바로 인도죠. 결국에는 뭐냐면 천도는 생생해, 만물을 낳고 낳는 거죠. 근데 사람은 뭐예요? 그 생생의 자체 직접적인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생을 사랑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할까요? 애생, 호생, 좋아하는 호자를 써서 생명을 사랑하는 호생이죠. 하늘은 천도는 생생이라면 인간은 호생이죠. 바로 그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생명의 정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이 주역이라든지 중용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인도로 넘어가다고 하면, 인도라고 하는 건 생명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을 완성하고 남을 또 완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생명을 사랑한다고 무엇이냐? 이제 구체적인 생명 사랑, 이걸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뭐냐면 나의 생명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역시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윌리엄 데이먼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명제와 동일한 거죠. 자신에게 의미 있고 세상을 위해 중대한 무언가를 실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다 뭐죠? 생명이라고 연결을 지어서 하죠. 사람은 태어난 새부터 생명을 사랑하는 뭘 가지고 있어요? 본성, 덕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예요? 공자님이 말했던 사랑의 마음, 인애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인애의 덕성을 바로 그게 뭐예요? 인도가 되는 거죠. 중용에서 말을 한다면 본성대로 따르는 것이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덕성은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한테나 구워져 있는 거잖아요. 빈부귀천의 구별이 없잖아요.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져 있다고 분명히 중용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 고온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온하다는 말에는 뭐예요? 나와는 별개로 물리 떨어진 존재다, 이런 의식이 이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고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가면 어떻게 도를 실천할 수 있겠어? 어떤 선택받은 어떤 사람들, 또 출중한 어떤 사람들이나 가능하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떤 범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뭐 이러니까 당연히 도원하다고 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아까 제가 말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은 결코
도가 멀리 있다, 않다. 내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는 결코 다른 곳에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만 가지 선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맹자 이야기네. 맹자가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이 맹자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 나한테 있는 거니까 고분한 게 아니다란 말이죠. 근데 다만 그걸 모르고 그걸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하다고 여겨서 그걸 안 한단 말이죠. 내 호주머니에 1,000,000원 있는데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꾸 100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지. 내 손 안에 1,000만원짜리 카드가 있는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죠. 맹자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맹자 한번 보세요. 만 가지 이치가 나에게 다 갖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만 가지 이치를 맹자가 이야기한 걸로 뭘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만 가지 선이 네 가지 선으로 압축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인의 예지 있죠. 이 네 가지 선은 다시 하나로 압축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뭐죠? 공자가 말한 인이 되는 거죠. 인을 갖다가 사랑의 마음이라고 해서 어지린과 사랑의 자를 붙여서 뭐죠? 인애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인애의 마음이 뭐예요? 모든 선의 근원이죠. 근데 인애의 마음이 드러난 게 뭐죠? 측은지심이죠. 근데 측은지심이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가 기어가서 우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사랑을, 생명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좋아하는 마음이죠. 그게 호생지심이잖아요. 왜? 자연은 생생의 원리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그것을 호생으로서 인간의 도리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만 가지 선이 모두 나에게 가지고 있어요. 아까 바로 맹자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다른 걸 구할 것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설이기나 기다릴 것이 없으며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머물거릴 필요가 없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만 가지 선, 맹자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러고 나면, 여기서 뭐예요? 천지를 위해서 마음을 세우고, 첫 번째. 여기 뭐야? 민생을 위해서 표준을 세우고, 두 번째. 세 번째 뭐야? 옛 성인을 표준 삼아 끊어지 당문을 세우고, 그 다음 뭐야? 네 번째, 만세토록 평성을 열어주기 목표를 삼는. 이제 구체적으로, 율곡이 네 가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이야기는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바로 주의가 편찬한 근사록이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근사록은요, 이 주의하고 여조겸이 편찬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글을 쓴 게 아니고, 있는 글 중에 좋은 글들을 뽑아온 거예요. 그럼 바로 근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누구의 말이냐 하면은 바로 장제, 정몽을 썼던 바로 장제가 한 말을 갖다가 근사록에도 실어놨고 그 근사록에 실어 있는 글들을 율곡이 이제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사록의 글만을 본 게 아니라 당연히 장제 문집도 바뀌었죠. 율곡이. 그렇지만은 근사록에 실어짐으로 인해서 이 장제 명언이 더 알려진 건 또 분명하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볼까요? 천지를 위해서 마음을 세운다. 이제 천지를 위해서 만물을 세운다. 이걸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천지 만물을 위해서 만물을 세운다. 천지 만물을 위해서 만물을 세운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닌 천지 만물을 위해서 마음을 세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지를 위해서 천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는 것으로 마음을 세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맥락이 사실은 기존의 주석들이 많이 쓰여 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조금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강조를 이제 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천지를 위해서 마음을 세운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위해서 마음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고의 틀에서 이제 벗어난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생명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 알려져 있는 생물학, 분자생물학이든지 또 진화생물학 같은 거 대중교양서들이 알기 쉽게 써놨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결국 유전자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전자의 원리가 어떤 거죠?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그 두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자원과 요건 속에서 유전자는 어떻게 했죠?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이 발생하며 이는 이기적이라는 특징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 근데 이제 뭐죠? 합리적 이기주의자, 이타적 이기주의자,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에 유전자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기성이다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의 도움을 준다면 이제 순자의 성학설, 그 다음에 법과라고 하는 상황이라든지 한비자들의 법과들의 입장들하고도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동양철학을 하게 되면 맹자의 성선수를 이야기하니까 순자의 성학설, 상황이나 한비자의 법과들의 이야기들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너무나 틀린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전통사에서 무시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이게 도대체 순자라든지 상황이나 한비자가 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또 어떻게 하냐면 순자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한비자 이야기들이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한 거 이게 진짜지 맹자는 이상주의자다. 또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점들은 결국 맹자로서 나아가는 것이 유학의 기본 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이 분자생물학의 진화생물에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하면서 이것들을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맹자를 중으로 삼으면서도 순자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한비자가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수주대토라고 하는 그 말만 하나만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그 수주대토가 뭐였죠? 어떤 사람이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농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구루터기에 토끼가 막 뛰어대 쾅 하고 부딪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옳거니 야 이렇게 해서도 내가 토끼를 잡는 수가 있구나. 내가 힘들게 농사를 지을 게 뭐가 있어. 기다리면 되지. 우리는 바보라고 그러죠. 바로 이 수주대토가 어디에 나오냐면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비자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요임금, 순임금 옛날에 그 좋던 이상의 시절을 가지고서 오늘날에 이 무한 경쟁에 한비자가 살던 전국시대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거기야 뭐죠? 구루터기 꽝 부딪혔던 어쩌다가 한 마리 잡은 그거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거다. 엉터리들, 바보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수주대토입니다. 각주구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맹자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맹자는 뭐죠? 인간을 두 가지로 나오죠. 소인과 대인으로 나누게 되죠. 그럼 대인은 뭐냐? 대체를 따른 사람, 소인은 소체를 따른 사람. 그럼 대체는 뭐야? 마음이 따른 거죠. 마음이 뭐냐? 마음의 기능은 뭐죠?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하는 게 뭐야? 네 가지 마음의 단서를 잘 키우는 거죠. 그럼 소체는 뭐죠? 이목구비 감각적인 거죠. 예? 욕망을 따르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 덩어리예요. 그렇지만 욕망만 따르면 결국 인간일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학에서 바라보는 건 뭐냐면 진정한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천지만물을 위해서 마음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기적인 그런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 삶, 그런 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을 키운다는 거. 근데 그러고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거, 천지의 일들을 도와준다. 라고 하는 거. 그 천지 일들을 천지는 뭐죠? 생생이라는 거죠. 낳고 또 낳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이치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인간은 위대한 존재가 된다. 중용에 사실은 나와요. 그런 거죠. 만물이 낳고 또 낳는 것을 돕고 천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천지의 삼재가 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민생을 위해서 표본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두 번째, 민생을 표본을 세운다라고. 근데 사실은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왕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선비들이잖아요. 그럼 표본을 세운다라는 건 뭐냐 하면,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맹자 버전으로 따지면 뭐죠? 일반 사람들은 항산이 없으면
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지만 선비는 뭐죠? 무항산이더라도 유항심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이상주의자라고 몰아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궁극적인 중요한 방향이에요. 그런 것들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학문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아까 유기제약이라고 한다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만세토록 태평을 열어주기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이죠. 이걸 뭐냐? 수기치인, 수기 아닌, 성기성물, 내성, 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윌리엄 데이먼의 정의를 가져오면 뭐죠? 세상을 위해 중대한 무언가를 위한 안정적이고 일반화된 의도를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뜻을 세우라는 윌리엄 데이먼 이야기한 것과 거의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쓴 율곡이 이 말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조선시대는 더 정밀하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조금 느낌이 없죠. 근데 윌리엄 데이먼의 이 개념 정의가 그대로 율곡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여실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나오면은. 여기서 여실한 참 표현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물러서서 스스로 앞길의 한계선을 긋는 생각, 편안한 것을 바라서 용서하는 버릇. 용서하다는 건 뭐냐면, 나 됐어. 뭐, 그냥 대충 넘어가지. 이런 말이에요. 남 잘못하면 용서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털끝만큼이나 가슴 속에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걸 하고 싶어도 훼손이라든지 명예, 영화됨, 욕됨, 이해, 화복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막아버리게 된다는 이거 굉장히 여실한 표현들입니다. 하나하나 음미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볼 수 있죠. 이런 숭고한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방해하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의 목소리는 대략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야, 너가 감히 이런 숭고한 일을 할 수 있겠어?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한다든지. 너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만하게 열심히 살면 돼. 만약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만약에 너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할지도 몰라. 이렇게 말을 바꿔봤어요. 제가 윌리엄 데이먼이 바꿨으니까 저도 지금 방금 아까 읽었던 것들을 오늘날 버전으로 제가 말을 바꿔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율곡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해의 목소리에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확고한 목적을 흔들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삶의 목표로 삼아서 공자가 말은 뭐예요? 인자, 어진 사람, 인자가 된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렇게 성인이 되는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들 하나하나 또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